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심각하게 이러다가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닌가, 외환 위기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 맞습니다. 실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를 기록했었던 게 정확히 IMF 외환 위기 때 한 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고 1,500원을 근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도 위기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 이런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IMF 외환 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구제금융 신청이라든가 경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깜짝 놀라면서 원화를 내던지는 현상인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소위 경제 위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발생해서 세계 경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특히 외환위기 때는 아시아 외환위기였고 한국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원화를 내던지고 안전자산, 달러를 소유하자 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스파이크를 찍어요. 한 번에 엄청나게 원달러 환율이 높게 치솟는 스파이크를 찍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보유해야겠구나 하면서 스파이크를 찍습니다. 매우 유사한 현상이 원달러 환율 말고 이 루블화 가치,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스파이크를 찍는 일이 있었죠. 22년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전쟁이 일어나네 하면서 스파이크를 찍습니다. 일순간에 루블화 가치가 소위 돈이 종이로 바뀌는 현상인 거죠. 전쟁이 터지는데 여러분 그 나라 통화를 갖고 싶습니까? 스파이크를 찍으면서 급락하는 겁니다. 루블화 가치가. 역시 IMF 외환위기 때도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거고요. 그리고 급락함과 동시에 안전자산을 갖고 있어야겠다 하는 움직임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근데 2024년 연말부터 또 25년 연초까지 이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스파이크를 찍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인 겁니다. 1,400원대에 맴도 올라서더니 그 원달러 환율에 계속 맴도는 현상인 거예요. 다르죠. 물론 이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험 요소인 건 맞습니다만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게 치솟았다고 경제 위기로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거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달러 환경에 놓이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이 원달러 환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 환율의 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갖고 있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의 급등의 배경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한 거고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겁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또 경제 위기 상황에 내몰려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과거의 경제 위기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지금은 지금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4년 11월 초에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됐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일어나면서 강달러 환경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따른 강달러 현상은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의 급등인 것이지 원화 가치의 급락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만 해석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세계적인 현상은 원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죠. 트럼프 트레이딩.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나홀로 너무 견고해서 그래요. 발표되는 그 지표마다 보면
미국 경제는 거의 노랜딩에 가깝네. 야, 아무런 충격이 없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견고한데 한국 경제는 더 취약하죠. 그래서 제가 기재부의 경제전망,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 즉시 분석해드렸지만 기재부의 전망치가 1.8%입니다. 25년 전망치가 1.8%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분석해드렸습니까? 기재부의 전망치에는 이 1.8% 성장이라는 전망치에는 비상계엄 선언 사태로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 그것으로 야기되는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경제적 하방 압력, 이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의견 드렸고, 역시 안타깝지만 이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인해 야기되는 또 경제적 충격, 이런 것들도 역시 전혀 반영되기 전 단계예요. 그럼 1.8% 전망치도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망치마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1.8%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미국 경제는 계속 견고한 움직임을 유지하는데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된다. 이것은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비교했을 때 원화를 갖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화 달러의 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견조함, 펀더멘털 그 자체를 보여주는데 상대적인 펀더멘털에 비교해서 여류해지는 거죠. 역시 이것도 두 번째 요인, 원달러 환율의 강세화를 지속하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이참에 이런 국면에 미국은 잠재 성장률마저 상향 조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 요인을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지배적인 변수가 금리예요. 제가 마침 오피셜 클럽을 최근에 열었고 이 오피셜 클럽에서 FOMC 즉시 분석했던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글로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글로 그래프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더 명확하실 텐데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12월 FOMC 회의 때 분석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목차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를 5.5에서 3번 연속 인하를 단행해서 4.5%까지 낮은 금리로 인하한 상태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번 금리 인하 했죠. 근데 이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이 점도표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25년 금리 인하 2번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특히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를 반영한 그 숫자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4.5%에서 운용하는데 2025년에는 대략 4%니까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하겠다. 이 중간값이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4차례 인하할 줄 알았더니 2차례 인하한다. 라는 얘기는 곧 국채금리를 상승케 만들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봤던 4차례 인하가 아니라 2차례 인하로 나름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구나 라는 시장의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시장의 기대는 더군다나 금리 인하 한 번도 안 하겠네. 금리 인하 중단설까지 시장에서는 이해를 했었죠. 그게 맞다는 전제가 아니라 시장의 판단이 그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3.5에서 3.0까지 금리 인하를 해왔는데 12월 말에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지침을 발표했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방송 영상을 공유해 드렸었는데 이례적 금리 인하 선언이라고 여러분께 분석 의견을 드렸었죠.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시장은 인식하고 한국은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것처럼
그 뉘앙스가 펼쳐지면 금리는 곧 그 나라의 돈의 가치인데 한국은 유독 더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견되게 만드는 지표 발표였던 거죠.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세계적으로 지금 2024년, 25년 경제는 이른바 피벗의 시대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다. 근데 그 어떤 나라보다 급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들을 어떤 나라들이 있냐 보면 영국,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더 서둘러 금리 인하하는 모습이에요. 왜? 자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원달러 환율의 요인인 거예요. 근데 유독 원달러 환율이 다른 예를 들어서 위안화 환율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유독 급락하는 그 이유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 말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또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맞물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이펙트도 있었고, 그리고 거시경제의 건전성, 펀더멘털의 격차도 유독 미국 대비 우리나라는 더 벌어지는 모습이고, 또 금리의 격차도 유독 한국은행은 다른 어떤 중앙은행보다 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모습이고, 여기에 이 정치적 리스크, 마지막 정치적 리스크와 무한항공, 다시 할게요. 무한공항,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이 정치적 리스크와 무한공항 참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이런 요소들이 같이 만나면서 원달러 환율의 강세화가 진전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말씀드렸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릴 때 이런 배경들이 어떻게 운영될까, 어떻게 반영될까를 진단해 보면 답변이 되겠죠. 기본적인 전제하에서는 강달러 뉴노멀이 지속되겠다. 1,400원대의 환율에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다만 1,400원 후반대의 강달러 환율에서 1,400원 초반대의 강달러 환율로 다소 하향 안정화는 24년 1분기에 기대는 될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이 선반영되어서 나타난 환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선반영되지만 외환시장도 선반영되고 이런 요소들이 이미 반영되어서 형성된 환율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증폭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선반영된 거라고 해석한다면 다소 이런 요인들이 하향 안정화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400원대 환율도 여전히 강달러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1,300원 이상의 환율은 그냥 강달러인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 뉴노멀이라고 보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다소간의 하향 안정화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게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보다는 환율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다만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 리스크, 외환시장,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했죠. 이 정치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를 시도하고 하는데 일종의 소요, 일종의 충돌도 있고, 실제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전개되고 이 탄핵 정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마무리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공수처에게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라는 항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 스토리가 전개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가 남아있고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외환시장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리스크가 점증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1,500원을 뚫고 상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건 언제든지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1,500원 상방은 열려 있다. 그런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만 그런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지 않는 한 추세적으로는 1,400원 초반대를 향해서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더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달러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죠? 답변을 좀 드려본다면 기본적으로 참 절망적으로 느끼는 산업도 있고 기회가 된다고 느끼는 산업도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웃는 산업 중에는 화장품 업계. 화장품 업계는 거기 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가 있죠. 근데 그 원자재 가장 대표적인 게 파뮤인데 이 원자재를 언제 사와요?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재고를 얼마나 보유해요? 6개월 이상 보유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낮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사왔다가 제조된 화장품을 지금은 강달러 환경에서 매출을 일으키니까 수출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화장품 업계는 환호성이기도 합니다. 또 라면 업계, 스낵 업계, 제과 업계 같은 경우도 유사한데요. 이 원자재, 파뮤라든가 각종 원자재를 그 창고에 1년 정도 비축해요. 그럼 언제 주로 사와요?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미리 사뒀다가 지금은 안 사두죠. 재고를 소진하는 방식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강달러 환경이니까 높은 달러 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호를 지를 수 있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는 기업들도 많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항공업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 기간 이전에도 이미 이 항공유가 원래 비싼데 이 비축분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높은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이 항공유를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폭이 줄어들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여행객이 줄고 또 반도체와 같은 항공운송 수요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섹터가 있고 나쁜 섹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화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환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를 사올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어렵겠다. 특히 우는 섹터는 수입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잘 알고 지내는 한 대표님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신데 여러분 서빙 로봇 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서빙 로봇을 한국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사옵니다. 해외에서 사옵니다. 근데 기존에 1년 동안 이 서빙 로봇을 몇 대를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했겠죠. 얼마에 몇 대를 공급하겠다. 근데 그 계약보다 지금은 사오는 가격이 더 비싸진 거예요. 근데 더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역마진을 가지고도 이 계약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닐까요? 준수해야죠.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 기회를 완전히 잃는데요. 이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그만큼 수입 물가 부담으로 연결되고요. 이 수입 물가가 치솟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 정책의 딜레마가 야기되죠. 환율은 높고 물가도 다시 반등하면 금리 인하하면 안 되죠. 이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장기화되고 그러니 금리 인하라는 툴을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 동결 혹은 인상해야 될지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발언한 게 굉장히 어려운 선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강달러 환경이나 물가가 다시 반등할까 우려가 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자니 내수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이걸 운영하는 것도 부담되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이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나쁜 건데 덜 나쁜 게 뭘까? 어떻게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덜 충격을 줄까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보시면 제가 오피셜 클럽에 남겨드렸던 이 자료 맨 끝단에 여기 글로도 잘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1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인하해야 될까요? 굉장한 고심이 되겠죠. 물가는 다시 반등하고 환율은 높게 치솟고 있는데 내수 경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1월 미국의 FOMC 회의가 우리 다음에 있어요. 근데 이때 금리를 인하할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으로선 부정적이에요. 인하를 안 할 것으로 판단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고 있는데 또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금리를 인하하면 격차가 더 좁혀지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자료를 이 오피셜 클럽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처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져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먼저 또 추가적으로 단행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을 수 있는 겁니다.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치인 거고 미국은 인하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인하를 한다 그러면 격차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원달러 환율의 또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그거 하나가 환율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압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큰 기조적인 흐름을 그려보시고 어떤 변수가 등장할 때 이게 반대로 역행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소위 물고기 잡는 법이죠. 저는 물고기를 잡아드리다기보다는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인데 그렇게 환율을 스스로 이런 갖가지 요인들이 결부되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환율 흐름 그리고 어떻게 나는 그 국면에 맞게 대응할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오늘 클로즈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환율의 배경, 강달러의 배경, 그것의 영향, 전망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